북한산 국립공원 북쪽 끝에 있는 사패산은 정의옹주가 시집갈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에 자리한 회룡산은 이성계와 함께 무학스님이 3년 동안 창업 성취 기도를 한 조선 창업의 태동이 시작된 곳이다. 이성계가 정계로 진출한 후에도 무학스님은 회룡사를 중건하고 관세음 보살상을 모셨다고 전한다. 저는 지금 사패산 회룡사에 와 있습니다. 고려시대하고 달리 조선시대에는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스님이 왕사로 봉해진 예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무학대사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에게는 많은 그런 전설도 함께 내려옵니다. 저는 무학대사의 자취를 찾아서 이곳 회룡사에서 그 발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왕족 건설에 일조한 무학대사. 그가 꿈꾸었던 새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려의 마지막과 조선의 시작. 그 시기에 조선의 유일한 왕사 무학대사가 있었다. 고려 말 근본을 상실한 불교를 비판하던 무학스님은 이성계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예견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왕사가 되어 한양 천도에 일조하며 나라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헌신했다. 무학대사는 1327년 고려 충수광 때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합천군 삼가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 해가 가슴으로 뚫고 들어온 그런 태몽을 꾸고 태어난 아주 영특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됐을 때 소지선사라는 분에게 출가를 해서 불법을 익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27살에 원나라에 가서 먼저 지공화상을 만나서 그 법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와 있던 나홍선사를 만나서 평생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무학대사는 나홍선사도 먼저 3년 후에 고려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그제서야 스승인 나홍선사가 귀국해서 저 천성산 원유암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나홍선사로부터 불자를 전해받습니다. 곧 전법의 심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2년 뒤에 그 나홍선사의 추천으로 해주 신광사에 좀 머물다가 다시 금강산 이런 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수도에만 정진을 했습니다. 스승인 나홍선사가 회암사를 장대한 규모로 중창하는 그 낙성식에 상자로 초빙해서 함께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그 회암사 중창 때문에 스승인 나홍선사는 영원사로 귀환가다 실흑사에서 입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법도 익혀왔고 나홍선사로부터 법도 전해받고 이런 튼튼한 배경을 가졌던 무학대사는 이후 10여 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수행에만 몰두하는 이런 행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나홍선사가 그랬듯이 이 고려 말에 쓰러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불법의 해명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려웠던 그 사정을 무학대사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이 맞지 않으면 때를 기다리는 법. 무학대사는 능엄경을 수지 독성하며 진주 길상사, 묘양산 금강불 등 초야에 묻혀 정진하다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무학대사는 50살에 스승이 귀환가다 입적하는 그러한 어려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왕사로 책봉되는 139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행적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불교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수많은 무학대사와 관련된 설화들이 무학대사를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제일 이름난 설화가
서광사 설화일 겁니다. 무학대사의 나이 58, 1384년에 조선을 공국하는 태조 이성계와의 사이에 얽힌 그런 이야기이지요. 당시 이성계는 신흥무장으로서 고려 사회의 마지막 끈을 쥐고 새로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동북면 병마사의 지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만 집에서 닭이 울고 천 집에서 다듬이 소리가 나고 자신은 큰 석가래 3개를 짊어지고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또 꽃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꿈이었죠. 하도 이상한 꿈이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머지않은 토굴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여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찾아갔더니 그 모두가 다 아주 귀하게 될 그런 꿈이었다는 겁니다. 닭이 꽃기요 하고 웃는데 그거는 고기요 해서 아주 고귀한 사람 얘기고 다듬이돌이 하는 것도 얻장해서 그것도 모두 임금을 상징하는 거고 석가래 3개를 사람이 지게 되면 임금 왕자가 됩니다. 또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요. 이 모든 게 새롭게 귀한 왕이 될 징조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일러주게 되었고 이걸 잘 간직하고 있던 이성계는 그래서 자신이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그 자리에 절을 지어서 석왕사 왕이 될 꿈을 풀었다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처럼 절과 또 여러 곳에 무학대사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설화가 서려 있습니다. 또 다른 설화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규모였던 서광사는 북한 강원도 고산에 있는데 최근 북한에서 이 절을 복원했다고 한다. 조선 창업의 태동의 터전이 서광사였다면 조선 불교 중흥의 희망은 양주 회암사라 할 수 있다. 나옹화상, 태고 국사 등 고려말 고승들이 기거하며 고려 불교의 쇄신을 꾀하던 도량 회암사는 무학대사가 거처한 이후로 불교 중흥을 위한 중심축이 되었다. 이 자리는 회암사의 8단 맨 끝에 있는 정청 자리입니다. 정청은 보통 절에는 있지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양쪽에 동서 방장이 있고 그 방장에는 온돌이 설치된 그래서 실제 거처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마련됐는데 아마도 이곳에서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한 2년간을 지낸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1392년 조선을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무학을 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학 왕사는 이후로 왕사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선의 유일한 왕사가 된 것이죠. 왕사를 책봉한 무학은 당시 개경에 광명사에 있어서 법어를 설하고 곧장이 회암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회암사는 무학대사가 만년을 활동했던 그 중요한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태조가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왕자들의 왕위계승에 마음이 상해서 유명한 함흥차사 즉 함흥에 가서 은거를 하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여러 사람을 보냈지만 효과가 없자 태종은 바로 절친한 이 무학대사를 보내서 태조를 모셔오게 하고 그래서 태조가 아마 이곳 이 정청 부근의 회암사에 한동안 머물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만년의 중요한 왕사로서의 활동을 하던 무학대사는 다시 마지막에는 이곳을 떠나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다가 금강산에서 입적을 하고 그리고 이곳 회암사에 사리를 모신 승탑과 탑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암사는 무학왕사의 그러한 조선의 불교의 길을 열어놓은 그런 중요한 활동지라고 하겠습니다. 태조의 정신적 지주 무학대사. 무학대사가 있는 곳에는 이성계가 있었다. 무학대사는 도선국사의 사상을 이어 한양을 중심으로 사찰을 재정비함으로써 국가 비보 사상을 발현했다. 특히
특히 한양과 도성을 지키는 4대 사찰과 한양의 외사산인 관악산 일대 사찰을 정비했는데 삼성산의 호합사도 이 중 하나다. 이곳은 삼성산 호합사입니다. 호랑이를 제압하는 절, 그런 이름이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곳도 무학대사와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쪽에 이 호암산, 호랑이 바위가 있는데 그 호랑이 바위가 바로 경복궁을 그대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양을 건설할 때 밤에 자꾸만 불이 났다고 합니다. 지켜봤더니 호랑이 같은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밤마다 불을 질러서 궁궐을 세우면은 태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꿈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양이 남쪽의 화기가성에서 그 호랑이가 와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막아주면 되는데 저 호암산 그 바위가 쭉 뻗어서 이 끝자락에 대항하는 호랑이는 본래 꼬리를 주면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 절을 세우면은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호합사를 세우게 됐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아마도 조선 초기에는 이곳에 여기 과천, 안양 이런 쪽에 호랑이한테 피해를 당한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호환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곳에 이런 비보로서 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어떤 게 맞을지 우리는 그거는 사실은 크게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무학대사의 한양 정지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 무학대사가 조선에 끼친 그런 그 영향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곳 호합사입니다. 무학대사는 태조에게 자문하는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한양 천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호랑이의 기운을 누른다는 전설이 서린 삼성산 호합사는 조선 개국 후 한양 천도와 함께한 사찰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삼성산은 숲보다 바위가 많은 산인데 이 산 서북쪽 봉우리의 바위들이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어 호암산이라 불린다. 바로 저 보는 바위가 호암산입니다. 경복궁을 바로 보고 있는 저 호암산 때문에 이 호합사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학대사가 정말 저 서울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곳 호암산에 호합사를 창건했는지 그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무학대사가 그런 뜻을 가졌고 그 뜻을 이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더구나 저 호랑이의 기운을 누른다면은 호랑이를 없앨 수도 있고 목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을 가진 스님으로서 중생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호랑이 그대로 살려두고 꼬리만 제압해서 그 기운을 잡는 이런 방법을 썼던 게 무학대사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고층 건물이 즐비해서 말 그대로 상점벽해가 된 한양, 도성, 서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학대사의 참뜻이 어디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 호암산 호합사도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유교를 기반으로 창업했지만 오랫동안 한 국가의 수도로서 도시를 유지하는데 불교계 역할이 지대했다. 무학대사가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 반대에도 전국을 누비며 입지를 살피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한양 천도는 힘겨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무학대사는 한양 천도와 더불어 한양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재편에 뜻을 두었다. 그 뜻을 펼치기 위한 핵심 지점이 인왕산 선바위였다. 기묘한 형상의 화강암 바위가 많은 인왕산은 고려시대부터 사찰이 많았고 오늘날에도 일부 사찰과 암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는 인왕산의 선바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바위는 스님이 장삼을 입고 참선하고 있는 자세라고 해서 선바위라고 불립니다. 두 바위가 나란히 있어서 하나는 태조, 하나는 무학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바위입니다. 지금 앞에 바라보이는 남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신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거기에 있던 국사당을 이 아래에 모시고 이 선바위는 또 그런 신앙의 또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서려 있는 무학대사의 얘기를 저쪽에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왕산 선바위 옆으로 성곽이 보인다. 인왕산 산줄기를 따라 축성된 성곽은 조선의 주산인 북악산으로 이어지는데 도심을 둘러싼 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을 따라 쌓여진 성곽이 바로 한양도성이다. 인왕산은 풍수적으로 한양도성의 우백호에 해당한다. 지금 선바위 쪽에서 선바위와 한양도성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태조는 1392년에 조선왕조를 개창하고 이미 기운이 다한 경영 대신에 새로운 왕도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읍지를 물색을 했는데 의견들이 사뭇 갈렸습니다. 그래서 2년 뒤 1394년에 태조가 직접 주도해서 한양으로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천도하면서 궁궐을 다 지은 게 아니었고 한 다음에야 궁궐도 짓고 또 그 1년 뒤에 지금 보느니 한양 도성을 쌓게 됩니다. 이 도성을 쌓을 때 지금 선바위는 도성 바깥에 즉 성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바위를 두고서 바로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선바위가 도성 안에 들어가면은 불교가 성하고 밖으로 나오면 불교가 성하지 못한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얘기로는 태조의 꿈에 지금 성이 둘러있는 곳 안쪽에만 눈이 와서 녹았는데 바깥쪽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이 결국 도성 안이 되겠구나 해서 지금의 한양 도성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무학대사가 이제 조선에서 불교는 크게 일어날 수 없겠구나 라고 탄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조선 초기에 사대부 사회에서 불교의 전립을 위해서 그 기반을 쌓기 위해서 무진무진 노력했던 무학대사의 노력이 이런저런 얘기들로 얽혀서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전해오는 그런 얘기가 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저기 남산까지 보이는 한양도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선바위 앞에서 우리는 무학대사의 그러한 진중한 뜻과 그 깊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만약 무학대사의 뜻대로 인왕산 선바위가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왔다면 조선의 미래가 달라졌을까? 무학대사는 한양도성 경계의 뜻을 이루진 못했어도 유교를 바탕으로 건국한 조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생이 다할 때까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 조선의 유일한 왕사로 회암사에 주속하던 무학대사는 1403년 회암사를 삭직하고 금강산 금장암에 머물다 78세에 입적했다. 회암사의 무학대사 탑 앞에 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무학대사의 탑은 이미 살아있을 때 그 절친했던 태조 이성계의 부탁에 의해서 이곳에 이미 수탑, 탑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1405년에 무학대사가 금강산에서 입적을 하자 그 사례를 모셔서 2년 뒤인 1407년에 이렇게 고려시대 말기에 전형적인 성탑 양식으로 아주 잘 꾸며서 모셨습니다. 앞에 석등도 고려시대의 앞뒤를 창을 낸 통창 형식으로 아주 중요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위쪽으로 스승인 나홍선사와
지공화상에 탑과 비가 나란히 있는 그런 사제간의 좋은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학대사는 왕사가 돼서 많은 조정의 백관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법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교의 인과 불교의 자비는 그 쓰임이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교와 불교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마치 어린애처럼 잘 보살피고 간호하는 것이다. 부디 왕께서는 이 점을 잊지 말고 지금 새로 창업한 이 조선의 앞날이 무궁히 번창하도록 바로 백성을 잘 살피는데 힘쓰달라는 당부로 왕사 취임법회와 같은 성격의 모임에서 태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듯 무학대사는 이미 고려 말부터 시작됐던 이 유학세상, 즉 성리학 사회에 대해서 이미 불교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앞으로 조선 왕조는 그렇지만 불교도 버리지 않고 유교와 불교가 함께 가는 아마 그러한 세상을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불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유교와의 공존을 모색했던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 전기는 그런 무학대사의 제자들이 맥을 이어가면서 아마 그런 명맥을 그나마 이어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탕이 후대에 한국 불교가 끊이지 않고 그 해명을 이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중요한 우리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다는 데에 무학대사의 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무는 고려와 뜨는 조선이라는 역사적 격동기에 왕이 될 인재를 알아보고 조선 창업에 일조한 무학대사. 조선의 유일한 왕사 무학대사는 유교 국가에서 불교의 명운을 지켜낸 해안의 선지식이었다.